아프시냐고 여쭤봤죠. 어머님은 한눈에 봐도 아프신 분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죽이요? 아버님 몸이 안 좋으세요? 병원은 다녀오신 거예요? 죽하라고 저 부르신 거예요? 아니, 니네 시아버지 말고 둘째가 아프다고 하더라고. 아휴, 대기업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둘째네가 몸살이 나서 밥도 못 먹고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아까 둘째한테 전화가 와서 좀 챙겨주라고 하는데 나보다는 네가 요리를 더 잘하잖아. 그래서 너 부른 거지. 얼른 둘째네한테 줄 죽이나 좀 끓여봐라. 솔직히 아버님이 아프셔서 저보러 죽을 하라고 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동서가 몸살이 나서 밥을 못 먹고 있으니 저보고 동서 먹을 죽을 만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내가 왜 아픈 동서까지 챙겨야 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가게 일 때문에 가봐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요즘 배달도 잘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저 어머님이 급하게 부르셔서 가게 오픈 준비하다 말고 온 거예요.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동서가 먹을 죽을 만들라고요? 요즘 배달도 잘 돼 있어서 죽 만들어서 배달해 주니까 동서 보고 시켜 먹으라고 하세요. 그리고는 저는 시댁에 나가려고 하는데 시아버지가 안방에서 나오시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는 형님이나 돼서는 동서가 아프다고 하면 알아서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밖에서 사 먹는 음식 뭐가 좋다고 배달해서 먹으라고 하는 거야? 너가 못하는 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 하는 게 뭐 그리 힘든 일이라고? 그냥 후다닥 만들고 가져다 주면 되는 거지.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 해주냐? 그러니까 내가 뭐 대단한 거 가져다 주래? 죽이잖아. 그거 뭐 10분도 안 걸릴 거 아니야. 그리고 너는 음식 좀 하는 애니까 더 빨리 만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른 해라. 갑자기 나온 시아버지는 물론이고 시어머니도 동서한테 줄 죽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부모님께 동서가 애도 아닌데 왜 제가 그것까지 해주냐고 했죠. 지금 동서 나이가 몇인데 아프다고 제가 죽을 해줘요. 그리고 본인이 먹어야 되면 시켜 먹거나 서방님이 챙겨주시겠죠. 제가 왜 동서 아픈 것까지 챙겨줘요? 알아서 하겠죠. 너는 애가 왜 이렇게 정이 없어? 형님이 돼서 동서가 아프다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병원을 데려다 주라고 했니? 팔첩반상을 차리라고 했니? 고작 죽 하나 끓여주는 거 가지고. 그리고 우리 아들은 지금 회사에서 일하느라 정신없을 텐데 어떻게 집에 와서 음식까지 차리겠어? 어머님, 저도 지금 가게 일하다가 어머님 전화 받고 급하게 온 거예요. 그리고 동서가 죽이 먹고 싶으면 알아서 사 먹던가 해 먹던가 하겠죠?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아직 가게 오픈 준비도 다 못했어요. 그렇게 저는 못한다고 하면서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뒤에서 못됐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굳이 동서 먹을 죽까지 해다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 가게로 왔는데 남편이 저를 보더니 무슨 일이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렇게 계속 쌓이다 보니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장사 준비를 하다 위경련으로 쓰러져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하시면서 저보고 입원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스트레스가 심하셔서 위경련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몸에 영양분도 부족해 보이니 며칠 입원하셔서 치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 말을 듣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감정 소모를 하며 스트레스를 받으며 지낼 필요가 있을까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서는 물론이고 시어머니랑도 각을 세우는 것도 이제는 질렸고 나만 그 둘이랑 사이가 안 좋으니 내가 빠져주는 게 내 정신 건강에도 좋고 동서나 시어머니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러 온 남편한테 이 얘기를 꺼냈죠. 병원에 입원해서 같이 입원한 환자들끼리 얘기를 나눠보니까 암에 걸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
밤에 그렇게 잠이 잘 안 온대. 근데 그렇게 잠이 안 오는 이유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동서가 시집 온 이후로 내가 편하게 잠을 잔 적이 없어. 요 근래에는 시댁 생각만 하면 숨이 턱턱 막히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도 많았거든. 나 40살도 안 돼서 안 걸리고 싶지 않아. 이제부터라도 시어머니 동서랑 연 끊고 나만 챙기면서 살려고. 이게 싫거나 나를 이해 못하겠으면 이혼까지도 생각하고 있어. 나 혼자 길바닥에 살더라도 이제라도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을 듣더니 조용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연 끊고 살자. 당신 요즘 힘들어하는 거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힘들어할 줄은 몰랐어. 근데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뭐 받은 게 있겠어. 당신 이렇게 아픈 거 보니까 나도 제대로 행동해야겠다 싶더라고. 그동안 고생했어. 이제 몸 잘 추스르고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남편이 저를 이해해 주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남편이 이 얘기를 시어머니한테 했나 봐요. 연 끊고 살 거라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쏜살같이 저한테 오셔서는 싹싹 빌며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너가 이렇게 힘들어할 줄은 몰랐다. 미안하다. 아무리 그래도 연 끊고 사는 건 아니지 않어? 어떻게 천륜을 끊어? 내가 다시는 이런 일 안 만들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라. 저는 시어머니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짜증이 나서 남편 불러다가 어머니 모시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시어머니를 끌고 나갔죠. 그리고는 한참 뒤에 들어오더니 남편 손에 종이가 있더라고요. 그 종이를 남편이 저한테 건네는데 시어머니가 쓴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편지인가 하고 열어봤는데 거기에 구구절절한 얘기가 써 있었어요. 여태까지 시어머니가 동서네를 챙긴 이유가 동서네 친정집안이 좋기도 하고 직장도 대기업을 다니니 본인 아들이 무시당할까봐 더 챙겨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동서 눈치 보느라 여태까지 이렇게 행동한 건데 내가 인연을 끊겠다고 하는 소리에 본인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앞으로는 달라질 거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생각이 무거워진 상태에서 퇴원을 준비하는데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퇴원했다며? 컨디션은 어때? 너 컨디션 회복되면 한번 만나자. 내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 그래. 저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는 시어머니께 저는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연락도 안 하고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하는 말을 듣던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시더니 대답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은 연락이 없었어요. 근데 우연히 날짜를 보니 곧 제삿날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번 제삿날부터는 가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제삿날인 거 알지? 당신은 가고 싶으면 다녀와. 당신까지 연 끊고 살라고는 안 할게. 근데 나는 이번 명절부터는 안 갈 거야. 그래, 그렇게 해. 그리고 나도 안 가도 돼. 당신 몸도 안 좋은데 혼자 집에 두고 가기도 그렇잖아. 그리고 엄마가 오라고 하면 그때만 잠깐 가서 절이나 하고 오면 되는 거지. 당신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까 안정 취해야지. 푹 쉬어. 그렇게 남편과 제삿날 저는 가지 않는 방향으로 얘기를 끝냈습니다. 근데 제사 하루 전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이번에 안 온다고 했다며?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달라진 모습 보여줄 테니까 와서 둘째 며느리 음식하는 것만 봐줘라. 둘째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는 음식 안 시키마.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전화해서 얘기하니 고민이 되더라고요. 입원하는 중에 찾아오시기도 했고 손편지를 써준 거 하며 내가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것도 사실 저한테는 스트레스였거든요. 이번에는 직접 가서 정말 변했는지 눈으로 확인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댁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도 이번에 마지막으로 확인해보겠다 말했고요. 나 이번 제사는 가기로 했어. 어머님이 전화하셔서 동서 음식하는 것만 봐달라고 하는데 나 입원했을 때부터 계속 찾아오셔서 달라졌다 말씀하시는데 나도 계속 거절하기도 힘들기도 하고 이번에 가서 진짜 변했는지 확인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삿날 오후에 가려고.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에이, 뭐하러 가. 그리고 당신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도 막상 눈에 보이면 할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가지 말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남편은 저보고 가지 말자고 했지만 음식하는 동서의 모습을 제 두 눈으로 꼭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괜찮다고 하면서 주말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몸을 이끌고 시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나름 늦게 왔다고 생각했는데 동서는 도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아무 준비된 거 없이 음식 재료만 덜렁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 꼴을 보자마자 방에 들어가서 누워버렸죠. 시어머니는 안절부절했지만 더 이상 눈치 볼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밤늦게 동서가 도착했고 동서가 오자마자 시어머니가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저는 그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진짜 시어머니가 동서한테 한 소리 하려고 하나? 란 생각에 안방으로 다가가서 문틈 사이로 상황을 살피며 무슨 말을 하나 들어봤죠. 근데 시어머니의 기가 막힌 행동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요, 제삿날 밤늦게 온 동서한테 명품백을 선물하며 칭찬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대기업 다니는 둘째 며느리가 힘들 텐데 이렇게 시댁 제사도 참석하고 기특하기도 하지. 이거 가져가라. 이번에 백화점에 갔는데 우리 둘째 며느리가 하고 다니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가방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 샀어. 큰 며느리 보면 또 난리칠 것 같아서 내가 여기다가 넣어놨으니까 이따 집에 갈 때 챙겨가라. 그 모습을 보는데 몸 안에 힘이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결혼하고 제사상을 4번이나 혼자 차리는 동안 명품백은커녕 명품 지갑 하나 못 받았거든요. 사실 그런 거 받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동서는 제사상을 차린 것도 아니고 그냥 왔다는 이유만으로 명품백을 주는 모습에 저의 인내심이 바닥이 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한마디 더 하시더라고요. 너가 큰애 눈치 좀 슬 봐서 맞춰봐라. 대기업 다니는 너랑 자기가 비교되니까 자격지심이 더 그러는 거야. 며칠 맞춰주는 척하면 또 아무 일 없이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 거다. 큰애가 뭐 변변찮은 대학을 나왔기랬니? 너처럼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해보기랬니? 그러니 샘나서 그러는 거지. 아무래도 너가 신경 쓰이겠지만 많이 배운 네가 이해 좀 해줘라. 그 말을 듣는데 어안이 벙벙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넋이 나간 것처럼 시어머니와 동서를 문틈으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서방님이 저를 부르시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주방 쪽으로 가봤습니다. 제가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서방님이 저보고 밥을 차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랑 와이프 저녁도 못 먹고 넘어왔어요. 배고프니까 식사 좀 빨리 차려주세요. 오늘 제사상에서 먹을 거 많을 거 아니에요. 제사상을 제가 왜 해요? 서방님 밥순이는 동서니까 동서랑 이야기하세요. 저는 갈게요. 이런 건 집에 있는 형수님이 해주시면 안 돼요. 아직도 삐지신 거예요? 아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러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엄마가 형수님 찾아가서 사정도 하고 편지도 썼다면서요. 이 정도면 우리 엄마도 형수님 대접 해줄 만큼 해주신 거잖아요. 도대체 뭘 얼마나 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저는 시어머니랑 서방님 그리고 동서랑 연 끊고 안 볼 생각이었으니 저도 서방님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렸습니다. 제가 대접을 받았다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밤늦게 온 동서는
방금 어머니한테 명품백까지 선물로 받던데. 그럼 대접은 동서가 더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왜 집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일해요. 그러니까 식사도 동서한테 차려달라고 하시죠. 앞으로 저 시댁에 오는 일 없을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렇게 서방님한테 큰 소리 친 후 남편과 옷가지를 챙겨서 나가려고 하는데 동서와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웃으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갈 준비를 하는 저랑 남편을 보시더니 시어머니가 어디 가냐고 하시더라고요. 제사 음식 하다 말고 어디 가니? 온 김에 오늘까지만 해라. 시간도 늦었잖아. 시어머니는 또 자연스럽게 저를 시키시더라고요.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가까이 오셔서는 제 팔목을 붙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저한테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집안 맏며느리가 제삿날 와서 이게 무슨 짓이야. 최근에 아팠다고 해서 내가 오냐 해줬더니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어졌다. 이러니까 내가 너한테 잘 안 해주는 거야. 좀만 잘해주면 이렇게 기어오르려고 하니. 빨리 들어와서 음식부터 해라. 저번에는 자기 변한 거 보고 동서 음식하는 거 봐주라고 하더니 갑자기 이러면 안 된다고 훈계질을 하셨습니다. 이 와중에 옆에서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재촉하는 서방님을 지켜보던 남편이 갑자기 성큼성큼 거실 쪽으로 걸어갔고요. 그리고는 제사상 4개를 모조리 다 엎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제 팔목을 잡고 있는 시어머니한테서 제 손목을 가져가더니 당장 나가자고 소리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셨고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어디서 감히 제사상을 엎어. 너 지금 네 마누라 데리고 나간다는 거야?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엄마도 이제 그만하세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 저도 그만 올게요. 제사든 조상이든 알아서 챙기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배응망덕한 것도 정도가 있지. 불효 막심하다. 그래, 부모 없이 어디 잘 살아봐라. 시어머니가 성질을 내시고는 저희가 밖으로 나갔는데 남편이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래도 부모 자식 간이라 신경 쓰이긴 했는데 남편은 시어머니 행동을 보더니 질렸다고 하면서 이사를 가자고 했습니다. 나는 이제 부모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 우리가 여기서 장사하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처가댁 근처로 이사 가자. 그리고 거기서 다시 음식점 차리면 되는 거잖아. 남편은 시부모님한테 정이 떨어졌는지 가게랑 집을 정리한 후 저희는 친정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저희가 가까이 이사 오니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남편도 살뜰히 챙겨줬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이사 오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 동네에서 5년 정도 장사를 하다 보니 아는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는 시어머니가 요즘 어떻게 사는지 알려주는데 재미있더라고요. 그래, 친정 근처로 가니까 어때? 좋아? 너희 그렇게 가고 네 시어머니 찬밥 신세 됐더라고. 그 대기업 다닌다는 동선에 거기에 비벼보려고 했는데 될 턱이나 있겠어? 그래서 요즘 동네 사람들한테 둘째 며느리 욕을 얼마나 하고 다니는지 몰라. 찬밥 신세가 됐다는 시어머니 소식을 들으니 쌤통이다 싶었습니다. 남편한테 그 얘기를 해주니 남편도 그럴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한테 큰 소리 뻥뻥 치셨으니 연락도 못하시고 얼마나 속이 쓰리실지 그 생각만 하면 여태까지 쌓였던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기분입니다. 남편도 친정 근처로 와서 잔뜩 사랑받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편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고요.